이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미국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거리 개론 공격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템페스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대드론 방공망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인 항공기는 전쟁의 부수적인 요소였으며 주로 정찰과 원거리 타격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공격과 방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GPS와 광섬유 유도 방식의 카미카제 First Person View 드론들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이동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후방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개론 계열 채공 탄약과 우크라이나의 FP-1과 같은 장거리 공격 드론들이 발전소와 항구 같은 주요 기반 시설에 지옥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개론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키이우, 하르키우, 드니프로, 오데사 같은 주요 도시들은 한겨울에 오랜 시간 동안 난방과 물 없이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폭격을 막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서운 새로운 무기를 손엔 더해왔습니다. 2026년 1월 초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센터는 템페스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최소 한 대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된 것이 확인됐으며 공군이 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영상에 심하게 흐릿하게 처리된 버전이 그 전에 10월에 공개된 바 있어 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확인되기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체 VIX가 만든 템페스트 시스템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전시회에서 지난 15월 이야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에 대해 회사나 미군 소식통 모두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비밀리에 시험되거나 실전 배치된 것은 결코 드문 일도 논란이 될 일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제품과 신형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해 왔습니다. 이 상황은 즉흥적으로 시작해 공식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7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방위 혁신 클러스터인 브레이브1은 외국 기업들이 전장에서 군사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테스트 인 우크라이나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브레이브1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 외국 기업과 정부가 실제 전쟁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군인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장비 수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장 시험 중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손될 경우와 같은 실제 상황에 대한 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템페스트와 같은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비밀리에 시험 운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처럼 이런 실험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 방산 스타트업 헬싱의 HX, 이 공격 드론 신규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HX-2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I를 이용해 최종 유도, 중간 항로 탐색, 시각적 표적 획득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14연대의 전선 테스트에서 헬싱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륙 문제, 약속된 AI 기능의 부재, 전자전 취약성을 보고했습니다. 교란으로 인해 조종사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된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템페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 중인 템페스트 시스템의 영상을 공군 사령부가 공유했는데 그 영상에는 콜사인으로 식별된 조종사가 등장합니다. 쇼티는 현재까지 우리 승무원은 샤드 드론 21대를 격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샤헤드 136은 제린 계열이 개조된 원래의 이란제 드론입니다. 이 기계는 하늘을 철통같이 지킨다고 그는 말하며 그의 승무원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배치되어 그곳에서 공격한 모든 표적을 파괴했다고 덧붙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전투에서 입증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들이 연기 나는 동안 분해해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템페스트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있어 왜 이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VIIX 템페스트는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114 발사대를 장착한 고기동 차량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즉 Counter Unmanned Aircraft System 역할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파운드 탄두를 탑재하고 레이저 유도 대신 레이더를 사용해 표적을 추적하고 유도하는 롱보우 변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쌍발 롱보우 발사대와 레이더를 결합했으며 이 레이더는 고기동성 모듈식 경량의 4x4 셰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VIX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카난 매버릭 X3 SSB로 보입니다. 이 버기 플랫폼은 상용 기성품, 즉 커머셜 오프 더 쉘프 부품으로 제작되어 속도, 모듈성, 치명적인 정밀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방 배치된 대두이 무인기 임무에 맞춰 경량화된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속도, 단순성, 그리고 생존성을 강조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4x4 셰시 덕분에 템페스트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손쉽게 기동할 수 있어 역동적인 환경에서 기계와 보병이나 특수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낮은 차체와 뛰어난 기동성 덕분에 템페스트는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신속한 사격 및 이탈 작전에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적이 방역 사격이나 전자 표적 지정으로 대응하기 전에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사격 및 이탈 능력은 화력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템페스트가 발사하는 롱보우 미사일의 특징을 잊지 마십시오. 원래 미 육군의 애태크 헬리콥터 64D와 IF-8 롱보우 공격 헬리콥터를 위해 설계된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 계열 중 가장 진보된 변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지속적인 조종사의 유도 없이도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템페스트가 더 큰 2급 및 3급 드론 채공 탄약, 심지어 저공 비행 헬리콥터까지 무력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을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며 고도로 집중되게 유지하기 위해 VIX는 풀 스펙트럼 센서 세트 대신 단일 RADA 타입 레이더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의 초점과 임무를 고려하면 타당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RADA 타입 레이더는 한 방향만 지원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정밀한 표적 추적과 사격 통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차량의 전자 신호를 낮게 유지해 공격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탐지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광범위한 지역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서 외부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아 최종 교전 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런 통합 방공 체계에 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이 레이더가 방어에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기하는 다양한 공중 위협은 전투기와 폭격기부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다양합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되는 다양한 크기와 사거리의 드론까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벽의 핵심에는 레이더와 열 감지 시스템을 포함한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접근하는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드론을 격추하는 방벽의 구성 요소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시스템들은 전자전 시스템 네트워크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드론의 항법을 방해해 드론이 착륙하거나 목표물을 놓치게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 드론이 발신자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첫 번째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입니다. 여기에는 소련 시절의 수호이 27, 미국산 F-16 프랑스제 미라주 2002 포함됩니다. 이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처럼 가치가 높은 표적을 격추하는데 꽤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운용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발사하는 미사일의 비축량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드론 대응에 훨씬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MIM 104 패트리엇과 독일산 아이리스-T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고가치 미사일과 드론 모두에 대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하지만 전투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급 발사대와 그들이 발사하는 미사일 역시 우크라이나 내부와 동맹국들의 비축분 모두에서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미사일 자체도 게린보다 훨씬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끄럽고 파괴적인 드론을 격추하는 데에는 결코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층 방공망의 기초에는 기동 화력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중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탑승한 소규모 기동 부대입니다. 이들은 수가 많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속히 배치됩니다. 독일 플라크 판처 예파르트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인 개론 변종 격추에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정찰 드론과 채공 탄약들과 함께 예파르트는 쌍발 35mm 에를리콘 KDA 자동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분당 1100발의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약 9마일의 탐지 범위를 가진 S밴드 감시 레이더와 KU밴드 추적 레이더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린과 제린이 변종 등 저공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드론을 상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예파르트는 고폭탄과 35mm 서브칼리버 탄약을 발사하여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거나 극한의 속도로 표적을 관통해 드론의 비행 경로에 조밀한 파편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드론과 채공 탄약에 대해 매우 높은 격추 확률을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발로도 앞서서 포탄 한 발의 가격은 약 $1000로 추정되며 변형에 따라 $20,000에서 $100,000로 추정되는 게룬드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탄두와 기타 포함된 기능을 고려할 때 이 탄약은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속도도 빠릅니다. 즉 미사일 기반 시스템과 비교한 의미입니다. 예파르트는 낮은 교전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이고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이스칸데르 같은 더 큰 위협에 대비해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예파르트와 같은 이동식 기관포 기반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기동 사격 작전에 이상적이지만 기관포는 제한된 고도와 비교적 낮은 속도의 표적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표준 적어도 중속의 게린1과 ES를 방어하는 데 완벽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은 게린1 기관포 사거리 밖에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새로운 게린3 드론은 이전의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어 순항 속도가 크게 증가했고 느린 탄환이나 포탄으로 격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매일 밤 12발 이상의 러시아 미사일뿐만 아니라 100대에서 600대에 이르는 장거리 드론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이 드론들 중 상당수는 훨씬 저렴한 게라입니다. 특별히 설계된 미끼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소중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소모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탄두를 실은 게린 드론들이 그 틈을 뚫고 날아갑니다.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비행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두 가지 나쁜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값비싼 미사일을 사용해 드론을 격추시키거나 충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극복해야 할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만큼의 사거리를 가지면서도 포탄만큼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드론 킬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드론 전쟁의 새로운 방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요격 드론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작고 저렴하며 고속인 드론을 사용해 훨씬 더 큰 재란과 BM-35 이탈마스 같은 러시아의 다른 채공 탄약을 격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도전의 두 측면을 모두 해결하는 기발한 방법입니다. 첫째로, 재란을 격추하는 투사체로 사용되는 드론들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널리 사용하는 First Person View 드론을 개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매달 수십만 대의 이러한 드론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수천 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의 지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격 드론은 보통 제작 비용이 $3,000에서 $5,000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파르트 포탄보다 몇 배 비싸지만 저가형 $10,00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런드, 새로운 개량형인 제트 엔진을 장착한 게런드 3와 게런드 5 변형 모델은 제작 비용이 $100,0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저렴한 요격 드론들은 그들을 격추시키는데 매우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용 가능한 증거가 이를 시사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평균 68%의 성공률을 기록할 만큼 꽤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7월에 그는 하루에 1,500대의 FPV형 요격 드론 생산 목표를 세웠고 연말까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상적인 성과로
우크라이나가 비축량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500대의 게론과 가베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간 공습 때는 그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역시 비축량을 쌓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러시아가 수천 대의 게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자주 예측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적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대량의 요격 드론 비축부는 그야말로 금값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급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파트너들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템페스트 시스템의 정확한 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으로는 단 한 대의 시스템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새로운지 감안할 때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배치한 템페스트 시스템이 2대 이상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쇼티가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또 다른 간접적인 방어층으로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격 드론이 미사일과 대공포 사이의 공백을 메운다면 템페스트의 기동성과 견고함은 요격 드론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기존의 고성능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아이리스-T 등 고성능 지상 시스템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칼리브르, 킨잘, KH, 100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후방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방어하며 요격 미사일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아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게파르트와 기타 기관총 기반의 이동식 방어 시스템들 또한 주로 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사일 공격과 함께 주로 등장하는 제론으로부터 같은 도시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량에 탑재되어 사격 후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전선에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선에서 제론을 주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주로 펩 활공폭탄, 광섬유 퍼스트 퍼슨 뷰 드론, 그리고 포병을 사용하며 채공 탄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론은 발전소, 우크라이나 곡물이 실린 선박, 그리고 다층 아파트 건물 등 전선에 참혹한 전투와는 거리가 먼 곳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같은 후방의 고가치 방어 환경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그다지 큰 가치를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패트리엇이나 아이리스-T 시스템이 이미 배치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템페스트의 롱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5마일에 불과한 반면 패트리엇 PAC 쌈는 112마일, 아이리스-T SLM은 이 5마일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템페스트의 유효고도 역시 훨씬 낮아서 2만 피트에 불과합니다. 반면 PAC 쌈는 2만 피트, 6만 6천 피트은 6만 6천 피트입니다. 그래서 템페스트는 적어도 표적에만 효과적이고 더 유명한 미사일들에 비해 교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롱보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5만 달러 미만으로 SLM 미사일보다 2~4배 저렴하고 한 발에 400만 700만 달러에 달하는 PAC-3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템페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도 상당량 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까지 모든 종류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8만 7천 발 이상 생산되었으며 그중 약 1만에서 1만 4천 발 이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114L 롱보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공 비행하는 제론을 요격하기 위해 더 저렴한 예파드와 요격 드론도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를 후방에 대량 배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전선이나 전선 근처에서는 템페스트가 우크라이나에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반의 방공 시스템으로 거의 어디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고 러시아군이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발사 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는 차량 지붕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템페스트는 균형 잡힌 고지대 사격 플랫폼과 넓은 교전 각도를 제공합니다. 롱보우 미사일은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발사 후 차량이 미사일과 계속 접촉할 필요가 없어 운용자 노출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발사 직후 거의 즉시 후퇴할 수 있고 빠르게 재장전 및 재배치가 가능해 템페스트는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속한 기동 작전에 이상적입니다. 4x4 셰시가 제공하는 기동성 외에도 템페스트의 경량성은 전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직접 운전해서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기에서 투하하거나 경량 물류로 이동시킬 수 있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템페스트 수십 대나
100대가 전선 곳곳에 배치되면 우크라이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1차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전선에 더 가까운 곳에서 개론을 요격하고 목표 지점보다 먼 곳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롱보우가 지상 표적과 드론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템페스트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와 같은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거리는 더 짧고 파괴력도 덜하지만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교체 비용도 적게 듭니다.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템페스트에도 물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알려진 초기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레이더의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조기 경보와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센서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며 이것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페스트2 미사일 탑재량으로 인해 다수로 배치하거나 추가 지원 시스템과 함께 운용하지 않는 한 드론 군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분산되고 빠르게 전개되는 신흥 항공전 시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전략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제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템페스트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능이 더욱 정교해지고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템페스트가 약속한 대로 개론 킬러 역할을 해낸다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에서도 더욱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항상 가장 혁신적인 신형 군사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템페스트의 개발 소식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